다양한 식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내가 흡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세포수보다도 10배나 많은 무려 38조 개의 장내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개수를 보면요, 사람의 유전자 개수보다 100배 이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 몸이 혼자서 모든 신진대사, 모든 생명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내 미생물과 함께 하고 있고, 때로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내에서는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인체 전반의 신진대사를 돕고 있는데요.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피와 살을 만드는 거겠죠. 근데 이게 소화작용, 그리고 영양소를 합성하는 작용을 바로 장내 미생물이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모든 음식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식물을 먹었을 때 이 식물 안에 있는 셀룰로스라는 성분은 굉장히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소화하는 것도 장내 미생물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또 다 만들기 어려운 비타민 K나 비타민 B군, B군 중에서도 엽산,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 같은 것들도 역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영양소를 같이 소화시키고 영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진대사에 사람을 돕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면역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내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나쁜 균이 아니라 유익균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숙주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바뀌는데요. 기회를 봐서 좋은 균으로 바뀐 상태가 바로 유익균이고요. 이 기회균으로 남아있는 상태도 있고, 또 나쁜 음식을 먹으면, 예를 들면 가공식품 같은 걸 먹으면 유해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염증을 많이 유발하기도 하고 염증을 억제하기도 하는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르몬 기능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그 활성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성들의 이 뼈를 튼튼하게 하기도 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나 또 피부나 또 난소 자궁의 건강 상태, 또 유방의 건강 상태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이 바로 에스트로겐의 활성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너무 활성화됐을 때, 지나칠 때는 자궁내막염이나 자궁내막증, 또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에스트로겐이 제대로 활성이 또 안 될 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생리불순이나 여드름, 또 체중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 또 호르몬 대사하고도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의 활성화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정자 생산이나 또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인지력, 즉 뇌 기능과 이 장과의 상관관계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뇌 기능에도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특이하게도 장에는 무려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음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졌던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장에서도 약 30가지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안정된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약 90%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도파민 있죠? 우리 즐거울 때 나오는 이런 호르몬, 도파민의 약 50%도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암 다음으로 굉장히 또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뇌 쪽 질환인데요. 이 질환들이 단순히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과의 연결성,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상태와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음을 요즘 많은 보고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과 뇌는 장뇌축이 있어서 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들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전자 발현입니다. 이것은 후성 유전학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타임지에서 더 이상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다 라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유전자가 하나의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세포를 만들 때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의 요소들, 음식, 스트레스, 운동, 공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새로운 신유전학 학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후성 유전학 쪽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선천적으로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셀리악병 사람들이 35%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5%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셀리악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1%만 셀리악병에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일인지 약 50년 사이에 셀리악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무려 500%나 증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는 그대로잖아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 요인으로 바로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이 유전자를 어떻게 발현시키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건데요. 자,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것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장내 미생물 또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연구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천종식 교수님께서도 바로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디스바이오시스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경험하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대부분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것, 두통이 있는 것, 피로감, 또 여드름, 살이 찌는 것,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 심지어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대장염, 암까지도 이 디스바이오시스와 아주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내 미생물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신체에 많은 질환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럼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사람에게 빠르게 치료하고 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바로 대변 이식, 분변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사실 요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려 2012년에 한 약 10여 년 전에 의학 교과서에서 정식 수술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양한 이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미국인들이 장내에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언 균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될 때 바로 분변 이식을 통해서 개선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의 82% 이상 치료가 되고 있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변 이식도 역시 너무 새로운 수술이죠. 또 때로는 너무 좀 불편한 수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이런 수술까지도 생겨났겠어요. 그만큼 이 사람의 몸에 건강한 신진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변 이식, 이 대변 이식 수술을 위해서 대변 은행이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건강한 사람의 이 분변을 채취를 합니다. 아무나 이 분변을 팔 수가 없어요. 아주 건강한 식생활을 한 사람만 이 분변을 팔아서 돈을 받고 팝니다. 그래서 대변 은행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고 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쓰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효로 굉장히 또 유명한 순창 있죠. 이 순창에 이 대변 은행이 아주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너무 좀 불편한 수술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대변 이식까지 가지 않으시고 내 몸이 아주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 몸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체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미생물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곧 체중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실험인데요. 마른 체형의 쌍둥이의 이 분변을 쥐에게 이식했을 때 건강한 쥐가 마른 체형으로 바뀌었고요.
통통했던 이 쌍둥이의 분변을 또 쥐에게 이식을 했을 때 날씬했던 쥐가 또 통통하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즘 비만세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해균이 있으면 장내에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지방이 흡수가 되는 몸으로 바뀌어서 살이 찌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또 이것을 보여준 극적인 분변 이식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때문에 많은 분변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못 수술이 일어난 거예요. 32세 여성이 잘못된 분변, 즉 클로스트리디움 디스필레가 없는 분변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세균이 있는 분변을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그동안 식단이나 운동이나 스트레스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무려 15kg가 체중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해균이 왔을 때 장의 상태가 바뀌어서 체중이 증가했다라는 결론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완전히 내 잘못만은 아니고요. 내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또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내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과 건강하게 공생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체중과 미생물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역시 당뇨도 장내 미생물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제 장내 미생물이 인슐린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기도 하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겼다는 것은 당을 운반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이 찌거나 또는 당뇨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미생물이 혈당 상승 또는 혈당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 당뇨를 만들 수도 있고 당뇨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준 실험이 있었는데요. 대사증후군과 인슐린의 기능이 약한 성인 남성에게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이식을 했을 때 그 증상이 해결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좋아지고 또 인슐린의 민감도가 살아나서 혈당 상승이나 또 당뇨의 좋은 개선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인슐린 그리고 혈당, 당뇨병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식욕 호르몬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역시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욕을 억제시키는 렙틴 호르몬 그리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 호르몬 장내 미생물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건강한 장내 환경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러운 식욕 촉진과 억제를 돕습니다. 근데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졌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식욕이 잘 억제가 되지 않고 과식하게 되고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호르몬과 장내 미생물과의 상관관계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미생물을 키워서 과식하지 않고 또 적당히 먹고 적당히 또 멈출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에 건강한 장내 미생물, 유익균이 잘 자라지는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환경 중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게 좋겠죠. 이 유익균은 아쉽게도 가공식품이나 고기나 또 정제된 음식을 먹을 때는 잘 생기지 않고 오히려 유해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음식, 최대한 자연의 음식, 그리고 식물 유래의 음식, 식물식을 할 때 장내 유익균이 많은 상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바로 미생물의 먹이를 뜻합니다. 건강한 유익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도 있어요. 말이 좀 복잡하지만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바로 건강한 장내 유익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이 먹이를 잘 먹으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과물로서 우리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단쇄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장내 유익균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고 누구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인슐린의 민감성을 살리고 혈당을 조절해주고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 또 체중을 조절해주는 너무나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을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만 프리바이오틱스는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에서
자연에서 추출하는 성분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연에서 그럼 만들어지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는 무엇일까?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현미가 통곡식이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좋다 알고 계신 것처럼 현미 껍질, 귀리 잡곡의 껍질, 밀 껍질, 콩 껍질 이런 성분들이 바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말 그대로 불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요. 또 중금속을 흡착시키는 아주 좋은 효과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 즉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이거 많이 드시라고 늘 말씀드리죠. 바로 과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또 과일에 들어있는 펙틴, 해조류에도 알긴산의 형태로 있고요. 버섯에도 베타글루칸 형태로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에 매우 좋다고 알려진 돼지 감자, 그리고 우엉에도 같이 들어있는 바로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살 안 찌게 하는 녹말로 요즘 유명한데요. 바로 저항성 녹말입니다. 감자나 쌀이나 잡곡에도 이 저항성 녹말이 있는데요. 밥을 했다가 식혀서 먹었을 때 저항성 녹말이 더 많이 늘어난다 해서 찬밥을 다이어트 음식으로 이야기도 하시죠. 또 감자도 튀긴 감자는 별로 추천하지 않죠. 튀긴 감자 대신에 찐 감자 쪄서 으깬 감자 이런 형태로 드시면 또 프리바이오틱스를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당류입니다. 올리고당 형태는요, 사람의 소화효소로 다 소화가 안 돼서 장내 미생물이 소화시키고 또 좋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올리고당류, 프락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성분들입니다. 엄마의 모유에도 있어서 아기에게도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되겠죠.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저항성 녹말, 당류 이런 성분들이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프리바이오틱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사실은 프리바이오틱스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연의 식물에서 오는 모든 성분들이 모두 프리바이오틱스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산화 영양소로 알려진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이런 성분들도 항산화 항염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또 장내 미생물이 이것들을 활용한다라는 보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이라면 모두 다 우리 건강한 유익균을 만들어내는 먹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이 식물이 다 소화가 안 되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은 무려 6만 가지의 분해 효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더라도 그게 자연 유래의 식물이라면 내가 오늘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잘 먹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또 즐겁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죠. 한 가지 형태 또는 식이섬유 하루 요구량 25g을 먹으면 충분히 먹었다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좀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비타민C 몇 g을 먹어서 나에게 필요한 비타민이 모두 다 공급이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단백질 몇 그램 먹어서 내 몸은 근육이 잘 만들어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를 먹었으니까 나는 뼈가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한 성분 하나가 내 몸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낸다라는 이 착각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전체 숲을 보는 총체론적 관점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자연의 시스템, 인체의 시스템을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고 싶은 환원론적 관점이 우리가 많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을 때도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혈당이 떨어지는 약을 먹어서 잠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에 안심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인체는 왜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고 원인 제공하는 나만의 잘못된 습관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혈당만 떨어뜨린다고 해서 당뇨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시스템, 인체의 시스템, 그리고 자연의 어떤 음식들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식이섬유를 몇 그램 먹었다 요거에 만족하시기보다 최대한 다양한 식물을 섭취해서 다양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은요 무려 6만 가지 이상의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구상에는 약 40만 종의 식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30만 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다양한 식물들을
사람의 소화효소는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사람의 소화효소는 제한적이니까. 근데 이것들을 누가 소화시키느냐? 바로 장내 미생물이 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한두 종류 매일 뭐 현미 껍질만 먹는다. 매일 뭐 채소 한 종류만 먹는다. 이랬을 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의 범위도 굉장히 좁겠죠. 장내 미생물이 그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인체에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을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미국의 이 장을 연구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 중에 롬 나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일주일에 30여 종의 식물을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새는 장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누수가 되는 거예요. 집이 하수도 시스템이 누수가 된다. 비가 자꾸 샌다. 누수된다. 큰 문제잖아요. 이것처럼 장 점막이 틈이 생겨서 그 장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몸속으로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몸속에서는 깨끗해야 되는데 뭐가 자꾸 흘러나오니까 염증이 생기고 면역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은 지금 이제 장 쪽 질환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현대인들이 가공식품을 먹고 또 어떤 편식되는 그런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장누수군 증상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누수가 되는 상태에서 장 상태를 보면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 그리고 장누수군을 반드시 해결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큰 암이나 또 뇌 쪽 질환이나 다양한 만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방산은 총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긴 사슬, 장쇄지방산, 중간사슬, 중쇄지방산, 또 짧은 사슬, 단쇄지방산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 중에서 바로 단쇄지방산은 장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단쇄지방산이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대장 상피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대장 상피세포가 점점 작아지면서 틈이 생겼을 때 누수가 된다 그랬죠. 이 대장 상피세포가 튼튼하게 잘 장 점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쇄지방산이 영양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대장 상피세포 건강에 꼭 필요한 것, 이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쇄지방산이 대장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때 일어나는 좋은 일은 바로 염증과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나쁜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문제는 염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 몸은 계속 전쟁 상태인 거죠. 이 염증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쇄지방산이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면역세포들과 또 장내 미생물과의 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쇄지방산을 가지고 자가면역질환인 크론병을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론병 환자들에게 적당한 채식과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잡식, 식단을 제공했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당한 채식을 했을 때 이 크론병 환자의 염증 개선율이 92%, 또 잡식을 했을 때는 33%가 억제가 됐는데요. 굉장한 확연한 차이가 있었죠. 또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것도 역시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비건 채식을 했을 때와 또 그냥 잡식을 했을 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건 채식을 했을 때는 무려 41% 정도가 이 관절염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잡식을 했을 때는 4% 정도밖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단쇄지방산이 장과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몸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아주 큰 좋은 염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장누수증후군 같은 또 디스바이오시스 같은 이런 증상이 발견됐다. 또는 만약에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에서 소화가 불편하고 자꾸 가스가 차고 여드름, 변비, 설사, 또 일단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내 장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단쇄지방산을 공급해서 건강한 장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 미국인들이 많이 먹고 있는 버터나 또 고기에 함께 있는 그런 포화 지방이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염증성 세균을 많이 증가시킵니다. 염증성 세균이 많아지면 이 세균으로 인한 세균 내 독소가 증가하게 되고 장 점막이 느슨해져서 장 누수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켜서 아주 각종 다양한 질병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포화지방들은 동물성 포화지방 그리고 버터의 포화지방 뿐만 아니라 또 식물성 지방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산패된 지방, 또 트랜스 지방, 마가린이나 마요네즈 같은 이런 트랜스 지방도 역시 결코 좋은 지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방들이 장내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좋은 지방은 어떤 지방일까? 동물성 지방이 아니라 식물성 지방입니다. 하지만 식물성 지방도 최대한 가공하지 않은 상태가 더 좋겠죠. 과일에도 지방이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아보카도 같은 과일도 있고요. 또 견과류에는요, 좋은 지방이 굉장히 많죠. 아만씨도 그렇고, 해바라기씨, 굉장히 좋은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굳이 이제 가공된 지방을 드셔야 될 상황이라면 엑스트라 버진급의 올리브 오일 정도를 추천드리고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인 디스바이오시스를 개선해 준다고 했는데요.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바로 암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식도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 담낭암, 췌장암까지도 대부분 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디스바이오시스가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반대 환경,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세 지방산은 세 종류인데요.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이 있습니다. 이 부티르산을 연구한 결과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그 효소를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는 거죠. 또 암세포 사멸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영국 유명한 의학 저널인 랜싯에서도 나왔는데요. 약 244건의 연구 결과를 취합한 내용을 보니까요. 대장암, 유방암 이런 환자들의 사례에서 단세 지방산이 이 암을 예방하고 줄여준다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성인 남녀 약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그 식단을 봤을 때 암을 예방하는 식단으로 대부분 식물성 식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따라서 단세 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식물성 식단이 결국 암세포 증식을 막고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암 외에도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 그런 뇌 쪽 질환들도 다 단세지방산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하면은 뇌에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합성이 안 되게 막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뇌 쪽의 기능만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단세지방산이 아밀로이드 생성을 막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장과 뇌축, 장뇌축에 의해서 보면 장에 있는 건강 상태 그리고 단세 지방산이 풍부할 때는 뇌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파킨슨 환자도 보면 대체적으로 소화기계와 또 변비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 파킨슨 환자의 장 건강 상태를 보니까요, 유익균이 적고 또 단세지방산의 농도가 적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뇌 쪽의 질환들은 모두 다 장 건강의 상태 또 단세지방산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간단한 그런 불편한 소화, 변비, 설사, 불편한 증상부터 만성질환, 심지어 뇌질환까지도 이 장내 미생물의 건강 상태, 단세 지방산의 농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굉장히 장 건강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실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식사 효과입니다. 첫 번째 점심 식사에는 두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다르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정제된 탄수화물인 그냥 흰 빵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이 단세지방산을 만들 수 있는 렌틸콩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다르게 나타났겠죠. 흰 빵을 먹은 사람은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혈당이 확 줄어드는 모습을 혈당 스파이크를 보였는데 렌틸콩을 드신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없이 혈당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점심 식사를 다르게 먹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식사는 동일하게 제공했습니다. 똑같이 흰빵을 먹게 한 거죠. 우리가 흰빵을 먹었다 하면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같이 혈당이 올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렌틸콩을 먹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점심에 먹었던 이 단세 지방산이 혈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세 지방산을 먹을 경우에는요, 언제 먹더라도 그 효과가 그 다음 식사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 건강 상태에 계속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 관계, 또 인슐린의 민감성 문제, 체중 조절, 이 모든 것들에 단세 지방산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의 먹이인 섬유질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많이 사는 환경이 중요하겠죠. 이 환경의 바로 첫 번째 요소가 이 미생물의 먹이입니다. 이 먹이인 이 섬유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 좋은 섬유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식물에 많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도 베타글루칸이라는 아주 좋은 수용성 섬유질, 식이섬유가 같이 있고요. 셀레늄이라는 성분도 같이 담겨 있어서 갑상선 기능에도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죠. 해조류에도 알긴산이라는 성분들, 버섯에도 베타글루칸이 같이 있고요. 또 위에도 아마씨나 다양한 견과류 안에도 다양한 식이섬유들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먹는 식이섬유는 한두 종류의 식물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식물군의 다양한 형태로 담겨 있고, 이 다양한 형태로 먹을 때 다양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식물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장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인 롬 라이트는 일주일에 30가지 정도의 다양한 식물을 먹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0가지를 일주일 동안 먹는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들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한식을 위주로 한식 밥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0가지 먹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아침마다 먹는 것. 근데 일주일에 아침에 꼭 사과만 먹을 것이 아니라 사과, 바나나, 감, 또 요즘 제철이잖아요. 감, 그다음에 귤, 블루베리, 파인애플, 다양한 과일들을 먹을 수가 있고, 아침에 하나씩만 먹어도 6가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채소류도 6가지 먹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또 나물 반찬을 좋아하잖아요. 한 3-4가지 쌈채소만 먹어도 금세 5-6가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류도 다양하죠. 버섯에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느타리 버섯, 팽이버섯, 새송이, 양송이 버섯, 표고버섯, 또 버섯도 다양하니까요. 버섯 요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견과류도 다양한 종을 먹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또 한줌 견과 이렇게 해서 하루 25g에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호두잣, 아몬드, 캐슈넛, 파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브라질너트, 다양한 견과류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해조류에도 다양한 식이섬유가 있죠.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알긴산이 있고요. 미역 다시마, 아주 흔한 해조류죠. 톳이나 김도 있습니다. 통곡식도 저항성 전분이 있어서 좋은 식이섬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미, 보리, 귀리, 키노아, 조, 수수 이런 잡곡들을 만난다라면 일주일에 30가지가 크게 어려운 게 아니죠. 또 이제 감자, 고구마를 대표하는 이런 구황 작물까지 포함하면 이런 정도로는 한 일주일에 30가지, 40가지 정도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장내 미생물의 상태도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겁니다. 다양하면 그만큼 다양한 음식물 소화나 또 면역작용, 또 여러 역할들, 좋은 균들이 하는 여러 역할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롬 라이트가 추천한 일주일에 30가지 식물, 또 한국인의 건강한 밥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음식들이 장내 미생물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면서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과 하나에도 1억 마리 이상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과가 이 토양에서 자라서 땅의 영양분을 먹고 또 햇빛을 받으며 자라는 동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결코 혼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과 자체 안에도 다양한 미생물이 담겨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기농으로 길러질수록 그 미생물의 다양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양배추도 보면 어떤 분은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물과 소금을 통한 양배추 김치를 이제 만들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양배추가 물과 소금만으로도 신맛이 나는 그런 발효 음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양배추 안에도 다양한 미생물이 이미 있다는 거죠. 이런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미생물이 있고, 또 이것을 또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이걸 먹이로 삼기 때문에 미생물이 훨씬 증폭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들을 일상에서 최대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SAD는 약자인데요. S는 스탠다드, 표준이죠. A는 아메리칸, D는 다이어트입니다. 미국인의 표준 식단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인들이 보통 어떤 식단을 하고 있을까? 크게 보면 약 32%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 있고, 57%는 가공식품, 나머지 11%가 통곡식이나 채소류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가공식품이 거의 90%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인들의 식단 자체가 식물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 90% 정도가 동물성 단백질과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입니다. 우리 한국인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죠. 이런 식단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도 가면 다 날씬하게 보일 정도로 200kg, 300kg의 이런 초고도 비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식품, 또 육류, 유제품, 또 간식, 디저트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먹는 것이 바로 미국인 표준 식단이고, 또 굉장히 건강을 잃게 만든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분변 이식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가공식품에는 첨가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 약 10,000가지가 넘는 이 첨가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몸의 건강 상태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는 건강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해균 중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는 아주 유해한 이 세균이 미국인의 장내에 많아서 이것은 항생제로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 이런 분변 이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가 왜 많이 생겨났을까를 보니까 바로 첨가물 중에 하나인 트레할로스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 약 1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한 후, 그것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는 해로운지 알게 되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됐죠. 건강을 잃게 만드는 미국인 식단을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식물성 식단을 늘리고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단은 줄이는 방향이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곡식을 많이 먹는 그룹의 사람들의 사망률이 줄고 또 질병의 발병률이 낮았다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공식품과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통곡식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통곡물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분일수록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이런 질병들이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5만 명의 이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뇌졸중의 위험, 대장암의 발병률도 각각 14%,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로 체질량 지수, 복부 비만 이것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당뇨병의 발병률도 통곡식을 먹었을 때 3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는 음식으로 바로 미국에서는 이 통곡식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통곡식을 주식으로 먹고 있는 아시아 쪽의 이 식단을 굉장히 주목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물을 많이 먹으면서 동물성은 먹지 않고 가공이 덜 된 양념이 적은 음식인 바로 사찰 음식이 있는데요. 이 사찰 음식은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건강식으로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배우러 우리나라에 이 사찰 음식을 또 배우러 오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이제 통곡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단세 지방산이 매우 늘어나게 됩니다. 이 단세 지방산은 장내 건강을 최적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장내 염증을 줄이고 또 대장, 상피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글루텐 프리 제품이 요즘 많이 나와서 글루텐이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통밀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밀 단백질입니다. 셀리악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의 경우, 건강한 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통밀을 먹었을 때, 즉 글루텐이 있는 채로 먹었을 때 유익균이 더 증가하고 유해균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로 정제된 걸 드실 것이 아니라 그냥 통밀 그대로 드시면 건강한 사람들은 더 이롭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죠. 자연에서 통곡식이 주는 이로움, 이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고 사망률과 다른 질병들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즐겨 드시면 좋겠어요. 네, 슈퍼푸드라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 소개가 되는데요. 방송에서 한번 브로콜리가 좋다 하면 이제 브로콜리만 드시는 거예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브로콜리가 막 동이 나요. 블루베리가 좋다 하면 또 블루베리만 또 막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슈퍼푸드를 모든 음식 중에 하나로 챙겨 드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식물은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 다양한 음식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식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내가 흡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양성이 좋습니다. 식물도 다양하게, 장내 미생물도 다양한 미생물이 생겨서 인체의 건강을 아주 최적화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음식의 슈퍼푸드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식물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먹는 방법, 롭 라이트가 추천한 것처럼 일주일에 30가지 정도의 식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드맵 식품은 오스트레일리아 모내시 대학교에서 과민성 장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식품 분류입니다. 포드맵은 약자를 딴 건데요. 더 포드맵이 있고 또 고 포드맵이 있습니다. 포드맵의 약자는 F는 퍼먼터블, 발효되기 쉬운 이란 뜻이고요. O는 올리고사카라이드, 올리고당, D는 디스사카라이드, 이당류, M은 모노사카라이드, 단당류, A는 엔드, P는 폴리올스를 뜻합니다. 발효되기 쉽고 또 올리고당, 단당류, 이당류 이런 당류 음식이 사람이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낮은 음식과 또 높은 음식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포드맵 과일이라고 해서 사과나 배나 복숭아는 고포드맵입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인 사람들은요, 이 과일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죠. 대신 저포드맵 과일을 드시면 편안합니다. 바나나나 블루베리나 키위, 포도 이런 것들은 저포드맵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채소나 곡식이나 기타 이런 음식들이 고포드맵과 또 저포드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요, 저포드맵 음식들을 가려 드시다 보면 장내 유익균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식물 중심으로 드시다 보면 그랬을 때는 계속 저포드맵만 드실 것이 아니라 서서히 편안해지면 그 시점에 약 2주에서 4주 후에 고포드맵을 드시는 것도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그만큼 개선이 되면 고포드맵도 먹을 수 있는 장 상태로 바뀝니다. 첫 번째로 콩을 매일 먹으면 체중이 줄어듭니다. 이 지방 합성이 잘 되지 않고요. 허리 둘레가 줄어들고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해도 체중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성 단백질은 C 반응 단백질이 있는데요. 콩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이 염증성 단백질이 40%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호르몬 조절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콩에 들어있는 이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같다 해서 호르몬을 굉장히 불균형을 가져온다,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 식물성 화학물질은 바로 이소플라본 또는 제니스테인 이런 성분들인데요. 여성의 호르몬과 기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을 가져오게 되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고 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고 난소나 자궁을 건강하게 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콩은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콩에 들어있는 이 섬유질도 역시 단수의 지방산을 늘려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장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디스바이오시스로 인한 여러 불편한 증상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콩을 먹으면 이렇게 4가지 좋은 유익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걸 즐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두부를 식단에 같이 드실 수 있고요. 또 무가당 두유도 좋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콩을 이용한 발효 음식 있죠. 바로 된장입니다. 이 나또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나또도 콩을 가지고 좋은 이 성분들이 발효가 돼서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로 콩이 주는 건강의 이로움들을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식 민감성은 바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나 방구가 나오는 것처럼 불편한 증상을 겪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과가 다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차서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배추도 위 건강에 아주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분은 또 가스가 차고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채소류도 사람마다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달라요. 생야채를 먹으면 불편한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음식 민감성인데요.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바로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유전자는 비슷하죠. 사람 유전자는 99.9% 일치하지만 장내 미생물은 아예 천차만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균의 종류, 또 균의 양, 상태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 차이 때문에 음식 민감성이 생기는 거고요. 어떤 음식을 먹어서 불편하다면 저는 그 음식을 일단은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굳이 그것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사과, 양배추가 몸에 맞지 않으면 다른 내 몸에 잘 맞는 소화가 잘 되고 가스가 차지 않은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점점점 좋은 건강한 균으로 바뀌게 돼요. 이랬을 때 3주, 4주 적응을 하다 보면 내 몸에 또 건강한 균이, 미육균이 늘어나면서 사과를 먹거나 또는 양배추를 먹어도 불편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로 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내 몸의 장내 미생물의 환경은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은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음식 알레르기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알레르기는 그 음식에 있는 성분을 내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면역 반응은 어떤 걸 먹었을 때 입술이 바로 붓는다거나 가렵다거나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심하면 이 점막 쪽으로 부어서 호흡곤란까지 일으키기도 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음식 알레르기입니다. 이거는 민감성과 좀 다르거든요. 소화가 안 돼서 일어나는 불편한 증상과 먹은 즉시 일어나는 면역 반응, 염증 반응, 이것을 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인체의 이 면역력도 소화 부분도 장내 미생물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장을 만들면 굉장히 완화가 되고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인슐린의 민감성이 상승합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지 않고 고지혈증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당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게 콜레스테롤과 또 고지혈증이죠. 이것도 역시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연결지어서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즐겨 먹던 음식이고 또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발효식품은 인류의 그 기원, 설화에 다 중심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식품을 어떻게 하면 오래 보존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었기 때문에 발효를 시켜서 장시간 보존했습니다. 이 발효 음식의 중심에는 바로 미생물이 있죠. 이 미생물이 원래 음식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성질을 변화시켜서 건강한 좋은 미생물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한 장의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점들을 함께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발효 음식은 대부분 신맛이 나죠. 이 신맛은 바로 락틱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락틱산은 1ml당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굉장히 미생물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발효 음식을 먹으면 이 미생물의 수가 10,00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영양소를 또 분해하기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고 또 비타민 K나
비타민 B군, 리보플라빈이나 엽산, 비타민 12 같은 이런 영양소들을 늘려줍니다. 그 인체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양소를 몸에 많이 공급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죠. 이 발효식품이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국인들은 김치도 있고요. 또 콩으로 만든 된장, 낫또, 또 식초로도 좋은 효과 보신 분도 계시죠? 식초도 있고요. 너무나 당분이 높지 않은 기준 하에서 콤부차도 가끔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낫또는 천연의약품으로까지 그 별명이 붙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심장질환 칵테일 약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피를 맑게 해줍니다.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해주고요. 또 혈전이 미리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심장에 관련된 약들이 있잖아요. 아스피린, 헤파린, 혈압약,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는 스타틴 약들 같은 효과를 모두 다 이 낫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낫또 하나만 먹어도 피가 맑고 장내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즐겨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섭취하는 것, 기호식품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90% 식물 식단 하시고 10% 정도만 고기나 유제품을 먹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이 있거나 아픈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소화효소가 동물성 단백질은 100% 소화가 안 됩니다. 몸에 또 찌꺼기를 만들고 장내 유해균을 늘리는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거는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을 드립니다. 점점 줄여가시면서 콩이나 여러 식물 위주로 바꿔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90% 정도의 식물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 블루존이라는 곳인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연구원인 데인 뷰트너가 전 세계에 건강한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의 이카리아나 코스타리카, 일본의 오키나와 등등 이런 곳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곳의 공통점이 다 90% 이상 식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 유래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질병이 없고 또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는 의사가 할 일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의사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이 블루존에 있는 이 동네에서는요, 고혈압이나 암이나 만성질환,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걸린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말기암이나 병에 걸리면 블루존으로도 가서 살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분들이 먹는 음식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유래의 식물식입니다. 만약에 가공을 했다면 그건 또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가공한 식물, 예를 들면 빵이나 디저트나 동물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다 가공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비건 채식주의자들이 때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 암이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공하지 않은 식물 식단을 90%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10%는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인체에 큰 질병을 일으킬 만큼 해롭다거나 큰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식물 식단을 90% 하시고 10%는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드시는 식단.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건강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버리면 혈당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일단은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이것을 갈아서 예를 들어 착즙으로 마셨다. 식이섬유는 다 빼고 맑은 그 액체로만 마신다면 굉장히 과일의 당분들이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시면 인체는 수분은 바로 흡수하죠. 그래서 혈당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한 번 정도는 해봐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요. 만약에 매일 아침 건강 습관으로 착즙 주스를 마신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습니다. 고혈당으로 갔다가 다시 저혈당으로 뚝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세, 어지러움이 올 수 있으니까요. 과일은 절대 착즙 주스로 매일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령 너무 씹기가 힘들어서 과일을 갈아 먹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과일을 통째로 갈아서 착즙하지 않고 갈려진 섬유질과 함께 아주 천천히 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는 과일과 채소를 1대1의 비율로 갈아요. 그러면 당분이 희석이 되겠죠. 이럴 때는 또 천천히 마신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착즙 주스나 빠르게 마시는 방법은
절대 좋지 않아요.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좋은 식이섬유가 모두 장내 미생물의 먹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 보약 엑기스를 버리고 먹는 거나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씹어서 먹는 방법, 식이섬유와 함께 천천히 마시거나 과일, 채소와 1:1의 비율로 섞어서 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항상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연의 질서에 맞게 생활하자인데요. 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음식이면 이 자연 유래의 식물성 식단, 일주일 동안 30가지 정도를 먹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과일, 채소, 통곡물, 버섯류, 해조류, 견과류, 콩류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물 유래 음식을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인데요. 이왕이면 자연의 질서상 실내 이런 헬스장보다는 자연이 있는 나무나 숲이 있는 공간에서 걷거나 산책하고 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또 공기청정기가 있을 수 있다 해도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기가 자연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걷기나 달리기를 하신다면 나무나 식물이 주는 이 산소를 마실 수가 있죠. 식물은 우리 사람과 공생을 합니다. 사람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이산화탄소를 버립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우리에게 주죠. 이런 공생관계에 있는 자연에서 산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만 해도요, 굉장히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볍게 나무가 있는 곳에서 산책하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이 스트레스는 사실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몸에 신체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염증이나 다양한 암이나 질병들을 유발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반드시 해소하는 것. 최대한 이 사람은 자연으로 갈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죠. 주변에 이제 지인들 보면 규칙적으로 등산을 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질 때 실내 어떤 그 골프장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자연과 함께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 이것도 꼭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식물식을 4주 동안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새로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하죠. 새로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 내에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장내 미생물들이 몸에서 건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바이오틱스가 단세 지방산이라고 했죠. 이 단세 지방산이 대장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 유익한 효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4주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항생제 투여 후에 미생물이 회복되는 시간이 4주입니다. 장내시경을 했다거나 좀 장기간 항생제를 드셨다면 분명히 이 장내 미생물이 많이 균형이 깨어진 상태가 됩니다. 장내시경 후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배변 활동이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새롭게 복구되는 그 시간이 4주입니다. 4주 정도는 내 몸을 리셋한다, 새롭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4주의 시간 동안 식물식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식물식을 통한 건강한 장의 환경, 또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단세지방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체는 복구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지금 내가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세포는 날마다 재생이 됩니다. 인체가 수명을 다하기까지 내 몸의 세포는 어떠한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건강의 정도가 다릅니다. 역시 장내 미생물의 상태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90%의 식물식을 통해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희망을 가지시고 건강한 식단 잘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